출근길에 비가 잔잔히 내렸다. 와이셔츠 소매 끝으로 스며든 물방울을 털며 병원 정문을 지나면서도 나는 매번 그렇듯 오늘도 누군가의 밤이 조금은 덜 깨어나길 바랐다. 진료실 문을 열고 가운을 걸친 뒤 컴퓨터를 켜자 접수 창구에서 올려보낸 첫 환자 카드가 화면에 뜨았다. 김영수, 만 76세, 주소에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빼곡한 동네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예약 사유, 밤중에 자주 깸, 아침 피로, 날이 무스기. 나는 짧게 숨을 고르고 차트를 넘겼다. 이런 키워드가 보이면 내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몇 가지 질문이 줄지어 선다. 하루 물 섭취는 어느 정도일까? 저녁 식사 시간은? 커피나 술은? 잠들기 직전의 습관은? 그리고 혹시 넘어질 뻔한 적은 없는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간호사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그를 안내해 들어왔다. 회색 중절모를 벗어 양손에 꼭 쥔 채 김영수 어르신은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얼굴빛이 약간 누렇게 떠 있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김영수 어르신, 어서 오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모자를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요즘은 자다가 4번, 5번씩 깨요. 날이 밝으면 다리가 퉁퉁 붓고 머리가 멍해서 오전에는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전에는 새벽 시장에도 나갔는데 이젠 그럴 엄두가 안 나요. 그는 기력이 빠진 어조로 말했지만 치의 사이로 나오는 자음은 단단했다. 아마 오랜 세월을 공장에서 보내며 몸을 곧게 세워온 사람일 것이다. 나는 물컵을 그에게 내밀었다. 지금도 목이 마르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실 요새는 물 마시면 또 깨나 싶어. 저녁엔 거의 안 마십니다. 나는 메모장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옆에 화살표를 몇 개 이어 붙였다. 어르신,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그는 조금 생각하더니 말했다. 새벽 3시요. 2시간 간격으로 꼭 한 번씩 깨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정 가까이, 두 번째가 2시쯤, 세 번째가 4시쯤. 그쯤 되면 묘하게 다리가 무거워지고 아침에는 발목이 단단하게 부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말끝을 흐리더니 모자를 쓰다듬었다.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납니다.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 봐요. 며칠 전에는 문턱에 살짝 걸려 비틀거리기도 했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중의 길은 낮보다 길다. 어두운 방 안에서 사람은 서서히 중심을 잃는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과장되어 들린다. 욕실 바닥의 매끄러운 타일은 낯선 빙판처럼 느껴진다. 낙상은 숫자 안에 갇힌 위험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남은 날들을 바꿔놓는 사건이라는 걸 나는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남자는 아직 넘어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게 도울 시간이 충분했다. 어르신, 자주 깨시지만 낮 동안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나는 질문을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짧은 선을 그렸다. 낮에는 2~3번 정도.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 야, 그런데 아침장에 다녀오면 국밥을 먹는 습관이 있어요. 국물도 꽤 먹고요. 점심은 대충, 저녁은 일찍 먹으려고 합니다. 다만 식사 후엔 딸이 줬다는 디카페인 커피를 가끔 마십니다. 그건 괜찮다 하더라고요. 나는 살짝 웃었다.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어요. 디카페인이라도 완전히 0은 아닙니다. 그리고 커피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요. 혹시 저녁에 과일은 드세요? 그는 잠깐 머뭇거렸다. 가끔 배에 한 조각, 사과 조금 달달하니 입이 깔끔해져서요. 나는 메모장에 저녁 과일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잠들기 전에는요, 책을 보시거나 휴대폰을 보시나요? 내 질문이 끝나자 그는 멋쩍게 웃었다. 그게 뉴스 영상을 봅니다. 크게 소리는 안 키우고요. 잠이 바로 안 와서 나는 그의 손등 위에 잠깐 시선을 내렸다. 손등의 피부는 얇았고 핏줄은 비단처럼 누워 있었다. 생활의 자리들이 그의 몸 위에 지도를 그려놓은 듯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증상은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낸다. 밤중의 각성, 저녁의 작은 습관, 아침의 부종, 그리고 낮의 멍한 피로. 이것은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원이 조금씩 흔들린 신호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영수 어르신, 혹시 코를 많이 고신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잠자는 동안 숨이 잠깐 멈춘다고 가족이 말한 적은요? 그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코 고는 소리를 가끔 지적하긴 했지요. 그런데 숨이 멈췄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혼자 산 지 꽤 돼서 요즘은 누가 얘기해 줄 사람도 없고요. 나는 그의 말에서 빈자리들을 본다. 관찰자가 사라진 밤은 환자에게 더 길다. 냉장고에서 꺼낸 과일이 작은 달처럼 접시에 얹히고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새벽 공기와 섞인다. 그 작은 빛과 물 한 모금이 어떤 밤에는 단순한 위로이지만 다른 밤엔 소리 없는 경보가 되어 잠을 흔든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약간 기대고 설명을 시작했다. 어르신, 우리 몸은 낮에는 바쁘게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소변을 덜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늘어나고 낮에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신호가 예전만큼 힘을 못 쓰기도 하고 낮에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누웠을 때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녁의 작은 습관들, 커피, 과일, 뉴스 영상의 빛, 이 그런 흐름을 살짝 뒤틀어 놓을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지만 이렇게 듣고 보니 제 얘기 같네요. 나는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단지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생활을 조금만 다듬어도 많은 분들이 놀랄 만큼 좋아지세요.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시작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는 허리를 편 채 물었다. 제가 뭘 먼저 바꿔야 할까요? 나는 차트를 돌려 앉은 우리 사이로 슬며시 밀어놓고 펜으로 작은 상자를 그렸다. 상자 안에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담을 생각이었다. 우선은 저녁 6시 이후의 음료를 정리해 볼게요. 디카페인도 포함해서 커피류는 끊어봅시다. 술은 혹시? 그는 손사래를 쳤다. 이젠 거의 안 마십니다. 가끔 막걸리 반 사발 정도. 나는 가끔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하나 그었다. 그 가끔을 다음 달까지만 없음으로 만들어보죠. 저녁 과일도 낮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다리를 높여 쉬어보세요. 쿠션이나 낮은 방석을 겹쳐서 무릎 아래를 받치고 종아리 쪽이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오도록요. 그는 내 말을 적어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연필심을 조금 빼내며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더, 지금 말씀하신 깨는 횟수 중 일부는 사실 소변이 아니라 잠이 먼저 깬 것일 수도 있어요. 깨고 나니 화장실이 떠올라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인지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조금 참고 다시 누우면 다시 잠들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무리해서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몸이 뚜렷하게 요구할 때는 가셔야죠. 다만 애매할 땐 바로 일어나기보다 2-3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느슨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는 눈썹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 방법 하나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 분들이 많았어요. 비결은 조급해야 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자야 한다고 다그치면 오히려 깨어납니다. 정말 급하면 몸이 다시 알려줄 거야 라고 자신을 달래보세요. 그리고 침대 옆 조도 센서를 설치하면 일어날 때 주변이 자동으로 밝아져서 덜 불안하고 덜 급해집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혈압과 맥박을 확인하고 복부를 가볍게 눌러 방광 부위를 촉진했다. 특별히 통증은 호소하지 않았다. 다리 종아리를 손바닥으로 눌러보니 눌린 자리의 피부가 서서히 돌아왔다. 오후에 더 붓는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나는 다리 부종 관리가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낮 동안 착용해 보시겠어요? 오전 외출할 때부터 신어주시면 저녁의 무거움이 덜할 겁니다. 그는 곧장 대답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컴퓨터에 간단한 검사 목록을 추가했다. 전해질, 신장 기능, 혈당 수치, 소변 검사,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치게 목마르거나 낮에도 소변이 과도하게 찼다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의 이야기의 결을 따라가 보면 낮보다는 밤에 쏠린 패턴, 저녁의 작은 습관들, 아침의 부종이라는 세 줄이 하나의 실로 이어진다. 나는 그 실을 무리하지 않고 잡아당겨 보기로 했다. 영수 어르신, 오늘부터 한 가지 약속을 함께 세워봅시다. 내가 말했다. 2주 동안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저녁 6시 이후 카페인과 술 금지, 7시 이후 물은 약 복용 때 한 모금만, 잠들기 2시간 전 다리 올리기,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멀리 두기, 잠들기 직전 화장실 다녀오기, 그리고 새벽에 애매하게 깼을 때는 조급함 대신 느슨함으로 몇 번 호흡을 세고 몸의 신호를 확인하기. 이걸 한 묶음으로 움직여 볼 겁니다. 그는 메모지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선생님, 사실 병원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별의별 얘기를 다 봤어요. 짭짤하게 먹으면 밤에 덜 깬다느니, 오히려 물을 더 마시면 한 번에 다 나가서 편하다느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기엔 분명히 틀린 조언들이 있어요. 연부는 체액을 붙잡아 두었다가 밤에 누우면 한꺼번에 돌아오게 만들고 과한 수부는 결국 밤의 공장을 깨웁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검증된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그는 모자를 다시 쓰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부터 해보겠습니다. 2주 뒤에 다시 오면 될까요? 나는 일정표에 약속을 잡았다. 네. 정확히 2주 뒤 이 시간에 뵙죠. 그때까지 혹시 넘어질 것 같은 불안이 크면 침대 옆에 간이용 소변기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위험을 줄이는 데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안전이 먼저예요. 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추더니 뒤돌아 나를 보며 말했다. 밤이 길어도 끝이 있다는 말을 믿어보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그 말이 진료실의 공기 속에 오래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방금의 대화를 메모로 정리했다. 첫 만남, 밤중 각성, 사오머네의 오해, 아침 부종, 낮 피로, 저녁 과일 디카페인, 영상 시청, 넘어질까 두려움, 생활 교정 계획, 2주 추적. 창밖에서는 비가 조금 더 굵어졌고 땅 냄새가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작은 확신이 차오르고 있었다. 오늘의 약속이 그에게 한 번의 통잠을 선물할지 혹은 2번의 각성을 한 번으로 줄여줄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진료실을 나가며 보여준 미묘한 표정, 두려움과 기대가 엇갈리다. 끝내 기대 쪽으로 기운 표정을 나는 여러 번 보았고 그 표정 뒤를 따라온 작은 변화들을 기억한다. 우리는 밤을 다 고칠 수는 없지만 밤을 다루는 방법은 바꿀 수 있다. 나는 다음 환자 차트를 띄우며 김영수라는 이름을 조용히 머릿속에 한 번 더 불렀다. 그의 첫걸음이 방금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으니 이제는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해야 할 질문과 설명, 그리고 기다림이 남아있을 뿐이다. 창밖은 이미 한낮의 햇살이 깊어 있었지만 김영수 어르신이 내 앞에서 이야기하던 장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가 말한 새벽 3시의 공포는 단순히 화장실을 오가는 불편을 넘어선 무엇이었다. 나는 그 후 몇 날 동안 환자들이 밤마다 깨어나 겪는 피로가 얼마나 삶을 파고드는지를 더 선명히 떠올리게 되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잠을 안식처로 여긴다. 어둠이 내리면 눈꺼풀을 내리고 깊은 호흡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한다. 하지만 매번 깨야 하는 밤은 회복이 아니라 반복되는 단절이다. 김영수 어르신은 4번, 5번씩 깬다고 했지만 그중 절반만 해도 그는 충분히 탈진할 수 있다. 깨는 순간마다 뇌는 다시 깨어나고 수면의 깊이는 얕아진다. 이 얕은 잠은 그를 지치게 만들고 다음날의 모든 활력은 앗아간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환자를 만났다. 이름은 이정화. 68세의 여성 환자였다. 그녀는 사무직에서 정년퇴직 후 손주를 돌보는 일을 자청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내 진료실에 앉자마자 꺼낸 말은 이랬다. 선생님, 제가 출근하지 않아 다행이지. 만약 일할 때 이랬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밤새 2-3번 깨고 나면 아침에는 눈을 뜨는 것조차 괴로워요.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손주 돌보다가도 깜빡 잠이 듭니다. 길 건너는 순간에도 잠깐 정신이 흐려져서 위험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밤의 깸이 단순히 밤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김영수 어르신은 새벽 3시의 두려움을 말했고 이정화 환자는 대낮 횡단보도의 위험을 말했다. 똑같은 원인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기록지에 낮 피로, 졸음, 사고 위험이라는 메모를 남기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원래 운전을 즐겨요. 남편이 떠난 뒤에는 제가 직접 차를 몰고 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요즘은 무섭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잠깐 눈이 스르르 감기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제 차가 앞차를 살짝 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그 순간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몰라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주변에서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해요. 늙으면 다 그렇지라고. 그런데 제 나이가 늙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 건가요? 하루에 5번도 안 되는 잠깐의 휴식 때문에 저는 계속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만 이런 질문은 나를 늘 멈춰 세운다. 나이 탓인가? 병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히 진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묻는 외침 같았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정화 어르신, 나이가 들면 분명히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모든 변화를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특히 야간뇨는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만은 아니에요. 치료가 가능하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밤마다 깨는 것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삶을 크게 흔듭니다. 아침의 피로, 낮의 졸음,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까지 이어지지요. 이런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두 환자의 사례를 나란히 떠올렸다. 김영수 어르신은 밤에 고독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고, 이정아 환자는 낮 시간의 졸음과 사고의 위험을 고백했다. 공통된 증상은 밤마다 깨미지만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났다. 한 사람은 움직임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다른 한 사람은 움직이다 사고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의 기반이에요. 야간뇨가 수면을 깨뜨리면 단지 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낮의 안정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내 말에 두 환자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절망과 기대가 섞여 있는 눈빛. 그러나 그 안에는 혹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도 있었다. 나는 그 희망을 잡아주는 것이 내일이라 믿었다. 며칠 뒤 나는 병동을 돌다 또 한 번 그 사실을 확인했다. 낙상으로 입원한 환자 중 다수가 바로 야간뇨로 인해 새벽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병실의 침대에 누운 이들의 공통된 한숨은 차라리 잠만 푹 잘 수 있었더라면이었다. 그것은 곧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밤의 피로와 단절이라는 뜻이었다. 나는 차트를 덮으며 생각했다. 우리가 야간뇨를 다루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을 줄이려는 게 아니다. 환자들의 삶을 다시 이어주려는 것이다. 깨어난 밤이 삶을 끊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시금 연결의 실을 매만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진료실로 돌아와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김영수 어르신과 이정아 환자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며 하루 진료를 마친 뒤에도 생각에 잠겼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주 깨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길까? 분명히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한 채 그저 늙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위로 같기도 하고 동시에 문제를 방치하는 것 같기도 했다. 사실 나에게 찾아오는 환자들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명확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요. 라든지 병은 아니겠지요. 라는 말을 먼저 꺼낸다. 그 순간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물론 나이는 큰 요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이 밤에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연령대에서도 어떤 사람은 편히 자고 또 다른 사람은 밤마다 고통을 겪는다. 그렇다면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질병과 습관의 교차점이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준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기름도 더 먹고 가끔 소리도 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대를 놓고 그냥 방치합니까? 아닙니다. 정비를 하고 관리하고 필요하면 부품을 교체하지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방치하면 문제는 커지고 조율하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환자들의 얼굴이 잠시 밝아지곤 한다. 나는 실제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다. 50대 중반에 들어섰을 때부터 두세 번씩 깨던 남성이 생활 습관을 바꾸고 약간의 치료를 병행한 후 아침까지 단 한 번도 안 깨고 푹 잘 수 있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은 적이 있다. 또 70대 여성 환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해 병원을 찾지 않다가 결국 낙상으로 큰 부상을 당해 입원했다. 그녀는 병실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괜히 창피할까봐 그리고 남들 다 그렇다길래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병일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다면 더 빨리 왔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사실은 위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뇨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면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관리가 필요한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생활 습관과 치료의 균형 속에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질병으로 연결될까? 나는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확인한다. 낮에도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지,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심장 질환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원인이 숨어 있는지도 반드시 살핀다. 실제로 당뇨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소변을 통해 과도한 당분과 수분이 배출되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화장실을 찾게 된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체내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런 질병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단지 생활 습관이 문제일 때도 많다. 저녁 늦게 마시는 커피 한 잔, 술 한 잔, 혹은 과일 몇 조각이 밤을 길게 흔드는 원인이 된다. 이럴 때 환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나는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요 라며 오히려 자랑하듯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잘못된 믿음이 바로 밤의 적이 된다. 나는 진료실에서 늘 강조한다. 정상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두 번 깨는 것은 흔하지만 매일 2번 이상이라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 말에 많은 환자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다. 평생 동안 나이 들면 다 그렇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김영수 어르신도 그랬다. 그는 제가 괜히 오버하는 게 아닐까 걱정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답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잘 오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정화 환자에게도 같은 말을 건넸다. 낮에 졸음이 심해사고 위험이 있을 정도라면 이는 더 이상 그저 늙어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다뤄야 할 증상이고 치료의 대상입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병이 아니다라고 말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병일 수 있으니 치료하자라고 했다. 그 말이 오히려 그녀를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진료일지를 정리하며 내 마음속에 다시 새겼다. 야간뇨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흔드는 문제이며 제대로 관리하면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밤마다 깨야 하는 건 아니다. 환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있다. 김영수 어르신이 떠난 뒤에도 내 머릿속은 오래도록 분주했다. 환자들에게 내가 가장 자주 꺼내는 비유가 떠올랐다. 우리 몸은 거대한 소변 공장과 같습니다. 나는 이 말을 꺼낼 때마다 손가락으로 공중에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원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모습을 설명한다. 낮 동안에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며 수분과 노폐물을 처리한다. 몸이 움직이고 혈액이 돌면서 소변이 일정한 주기로 만들어진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장은 잠시 불을 끄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 주인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이 공장을 조율하는 관리자가 바로 항인효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더 많이 분비되어 신장에 신호를 보낸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물을 덜 보내라. 소변을 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신장은 그 지시에 따라 수분을 몸속에 조금 더 보관하고 밤사이 소변량은 줄어든다. 덕분에 우리는 한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잘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관리자가 점점 힘을 잃는다. 젊을 때처럼 강하게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 공장은 낮과 밤의 구분을 잃고 밤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 그 결과가 바로 밤마다 깹이다. 환자들이 흔히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밤에 꼭 깨네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이 과정을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눈앞의 삶과 연결해 주곤 한다. 어르신, 젊었을 땐 야간 근무를 대신해 줄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은 밤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죠. 이런 설명을 들으면 환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 전문 용어보다 익숙한 비유가 훨씬 와닿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혈액의 순환이다. 낮 동안 다리에 머물러 있던 수분이 밤에 누우면 다시 위쪽으로 올라온다. 그 물이 신장으로 들어가면 공장은 갑자기 원자재가 넘쳐나는 셈이다. 낮에는 별 문제가 없던 사람이 밤만 되면 화장실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수 어르신이 말한 아침의 부정은 바로 이 흐름과 연결된다. 다리에 쌓인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풀려나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수면 무호흡이다.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는 동안 호흡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사람들은 그 순간마다 몸이 위기 신호를 받는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이 과정에서 심장과 신장은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된다. 결국 밤새 숨이 막히다 풀리기를 반복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화장실을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묻는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마르고 두통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몇몇은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그때 나는 설명한다. 그건 밤새 숨길이 막히면서 산소가 급속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야간요와도 연결돼요. 그러면 환자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다. 단순히 방광의 문제로만 알았던 일이 호흡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것이다. 소변 공장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음식과 음료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수분을 붙잡으려 한다. 하지만 결국 그 수분은 언젠가 빠져나가야 하고 누운 밤에 그 일이 벌어진다. 커피나 술은 이 관리자의 신호를 방해해 공장이 과잉 가동되도록 만든다. 결국 저녁 늦게 마신 한 잔의 커피 혹은 소주 반 병이 새벽 2시에 각성을 예약하는 셈이다. 이 모든 설명을 들은 환자들은 하나같이 묻는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자주 깨는 걸까요? 나는 대답한다. 원인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원리를 알면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공장을 쉬게 하는 방법, 원자재가 쏟아져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관리자의 힘을 보완하는 방법 모두 있습니다. 그때 환자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희망이 피어난다. 문제를 이해하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건 증상 그 자체보다 왜 그런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비로소 싸워볼 수 있는 상대가 보인다. 나는 김영수 어르신에게도 말했다. 지금 어르신의 몸속 공장은 단순히 쉬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쉬는 법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공장에 다시 야간 직원이 필요하겠네요. 나는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어르신의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대화는 나에게도 울림을 주었다.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몸의 원리를 설명해 줄 때 그들은 단순히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도할 힘을 얻는다. 소변 공장의 비밀은 단지 생리학적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환자와 내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의 언어였다. 나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야간요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라고 강조한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이유도 다르다. 그래서 진료실에서 내가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 야간요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알면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이 설명을 시작하면 환자들의 눈빛이 조금 더 집중된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첫 번째 유형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 종일 화장실을 자주 간다. 낮에도 2~3시간마다 화장실을 찾고 밤에도 마찬가지다. 즉, 공장이 쉬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원인은 당뇨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혈액 속의 당분을 희석하려고 물을 끌어다 소변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만큼 소변도 많아진다. 또 다른 드문 원인은 요붕증이라는 질환이다. 항이뇨 호르몬이 거의 나오지 않아 마신 물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낮에도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단순한 습관 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두 번째 유형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다. 가장 흔한 패턴이 바로 이것이다. 낮 동안에는 큰 불편이 없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 이 유형 안에도 여러 세부 원인이 숨어 있다. 노화로 인해 항기뇨 호르몬이 줄어드는 경우,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부종이 밤에 누우면 위로 올라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경우, 저녁에 물, 술, 스펀파, 커피를 마시는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되는 경우,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이들 중 가장 흔한 건 역시 노화와 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이 유형은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김영수 어르신도 바로 이 두 번째 유형이었다. 낮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지만 밤에만 여러 번 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형은 방광이 소변을 오래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다. 공장이 문제라기보다는 창고의 문제다. 소변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하고 조금만 차도 마려운 느낌이 찾아온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흔한 원인이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기를 막아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방광은 작은 소변에도 곧바로 반응해 마려운 신호를 보낸다. 여성의 경우는 방광염이나 과민성 방광이 대표적이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에게 흔하다. 게다가 불안감도 큰 요인이다. 혹시 또 깨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밤마다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진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어도 화장실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나는 환자들에게 간단히 자가 체크를 하게 한다. 낮에도 소변을 자주 간다면
첫 번째 유형일 가능성이 크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문제다면 두 번째 유형이다. 소변량은 많지 않은데 자주 마렵다면 세 번째 유형에 속할 수 있다. 물론 여러 유형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구분만 해도 대처법은 훨씬 명확해진다. 김영수 어르신은 두 번째 유형, 즉 밤에만 소변이 늘어나는 경우였다. 특히 부종과 생활 습관이 겹쳐 있었다. 저녁에 국물, 리가베인 커피, 과일 몇 조각,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이 그의 밤을 깨우고 있었다. 이정아 환자는 세 번째 유형에 가까웠다. 방광이 예민해지고 불안이 더해져 밤마다 자주 깼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덧붙인다. 대부분은 두 번째 유형, 즉 밤에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약을 쓰지 않고도 생활 습관을 고치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얼굴에 작은 안도감이 스친다. 유형을 구분하는 일은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다. 환자에게 내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알겠다라는 확신을 주는 과정이다. 문제의 이름을 아는 순간 그 문제는 두려움에서 관리의 대상으로 바뀐다. 나는 환자들의 눈에 그 변화를 볼 때마다 이 설명의 중요성을 새삼 느낀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나면 나는 늘 같은 생각에 잠긴다. 환자들이 오랫동안 잘못된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김영수 어르신도, 이정화 환자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도 자신이 하는 행동이 올바르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히려 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가 중요하다. 낮에는 수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녁에 한 컵, 두 컵씩 마신 물은 몸속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밤의 소변으로 쏟아져 나온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환자들은 저녁 늦게까지 물병을 옆에 두고 입이 마를 때마다 물을 들이켰다. 그 결과는 새벽의 각성이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짜게 먹으면 밤에 덜 깬다는 잘못된 속설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 소금은 몸속에 수분을 붙잡아 두는 힘이 있다. 하지만 붙잡힌 수분은 결국 언젠가 빠져나간다. 낮에는 다리에 부종으로 쌓였다가 밤에 누우면 한꺼번에 풀려나와 소변으로 배출된다. 결국 짠 음식은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부르는 셈이다. 그럼에도 환자들은 주변에서 들은 조언을 맹신하며 일부러 간을 세게 한다. 그리고 커피. 많은 사람들이 저녁 한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디카페인이라면 문제없다고 믿는다. 하지만 커피 속에는 미량이라도 카페인이 남아있고 그 카페인은 몸속 호르몬의 균형을 흐트러뜨린다. 카페인은 단순히 각성작용만 하는 게 아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 항인료, 호르몬의 힘을 방해한다. 저녁의 작은 습관이 새벽 2시에 화장실을 예약하는 셈이다. 술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잠들기 전 소주 반 잔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알코올은 몸속에서 수면을 얕게 만들고 동시에 이뇨작용을 일으킨다. 즉, 잠이 드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깊게 자는 걸 방해하고 새벽마다 깨게 만든다. 나는 술을 마시고 깊게 잤다고 말하는 환자들에게 설명한다. 그건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절에서 깨어난 새벽은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과일 또한 문제다. 과일의 대부분은 물이다. 밤에 사과 한 조각, 배 한쪽을 먹으면 그 수분이 고스란히 밤의 소변으로 이어진다. 건강을 챙기려던 행동이 오히려 수면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된다. 환자들은 이 작은 조각 하나가 문제일까? 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작은 조각이 새벽에 화장실을 불러낸다. 또 다른 습관은 스마트폰이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그 빛은 뇌를 깨우고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 특히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수면이 얕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난다. 깬 순간 화장실이 떠오르면 몸은 자동으로 그쪽으로 향한다. 실제로는 소변 때문이 아니라 빛이 만든 각성 때문인데도 환자들은 화장실 때문에 깼다고 착각한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한다. 처음엔 환자들이 믿지 못하는 표정을 짓는다. 설마 이것 때문에? 라는 의심이 섞인 눈빛이다. 그러나 실제로 습관을 바꾼 뒤 결과가 달라지면 그제야 고개를 크게 끄덕인다. 나는 늘 말한다.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은 행동이 오히려 몸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입니다. 이 말은 때로는 환자에게 충격이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저녁에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항균효 호르몬과 카페인의 작용을 설명하자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2주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 커피 하나만 끊었는데 밤에 2번 깨던 게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나는 수없이 목격했다. 환자들은 종종 내게 묻는다. 선생님,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나는 대답한다. 네, 밤은 작은 것에 의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낮에는 작은 일이 별 문제 없을 수 있어도 밤에는 그 작은 일이 잠을 산산이 깨뜨립니다. 나는 알고 있다. 환자들의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래서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믿는다. 그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삶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환자들에게 습관의 위험을 설명한 다음 반드시 이렇게 덧붙인다. 야, 이제부터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6가지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환자들의 눈빛이 달라진다. 두려움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때문이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완전히 끊는다. 이 원칙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많은 환자들이 저녁 식사 후 한 잔의 커피나 술을 습관처럼 찾는다. 그러나 그 한 잔이 새벽 2시에 화장실을 예약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비유한다. 지금 마시는 그 커피는 오늘 밤 어르신을 깨워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웃음 뒤에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심이 남지만 일단 시도해본다. 그리고 실제로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 그제야 확신을 갖는다. 둘째,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환자들은 종종 짜게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그대로 실천한다. 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저염식이 야간뇨를 확실히 줄여준다는 결과가 있다. 소금을 줄이면 체내에 쌓이는 수분이 줄고 밤에 소변으로 빠져나갈 양도 줄어든다. 나는 환자들에게 국물보다는 건더기만 먹으라고 권한다. 밥상에서 국그릇을 치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처음에 밍밍하다고 투덜거리던 환자들도 한 달쯤 지나면 밤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셋째,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강한 환자들은 이 원칙을 가장 힘들어한다. 그러나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했다면 저녁 이후에는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약을 먹을 때 필요한 한 모금만 허용하고 그 외에는 피한다. 과일 역시 마찬가지다. 과일의 90%가 물이다. 작은 한 조각도 새벽에 화장실을 불러낼 수 있다. 나는 저녁의 과일은 건강이 아니라 독이라고 말한다. 넷째, 다리 올리기 작전을 쓴다.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은 밤에 누웠을 때 소변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그래서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쉬면 미리 수분을 정리할 수 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도 도움이 된다. 나는 환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다리를 벽에 올리고 20분간 책을 읽는 모습, 혹은 쿠션을 겹쳐 올린 뒤 편히 누워있는 모습. 그렇게 작은 자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든다. 다섯째, 잠들기 전 수면 준비를 철저히 한다. 방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은 멀리 둔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일수록 야간뇨가 더 심하다. 깊은 잠을 자야 작은 자극에도 덜 깬다. 나는 환자들에게 안대나 암막 커튼, 가습기 사용을 권한다. 뇌가 완전히 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잠들기 전 30분은 자신만의 의식을 가지세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잠들기 직전에 꼭 화장실을 다녀온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다. 방광을 비운 채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깰 확률은 크게 줄어든다. 나는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 화장실은 하루의 마침표라고 말한다. 그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밤이 쉽게 흔들린다. 이 6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꾸준히 지키기가 문제다. 환자들은 종종 하루, 이틀 해봤는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 그럴 때 나는 설명한다. 우리 몸은 새로운 패턴에 익숙해지는데 최소한 2주가 필요합니다. 며칠 만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 원칙들을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 그는 메모지에 큰 글씨로 6가지라고 쓰고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다고 했다. 2주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반 이상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4번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1번에서 2번 정도밖에 안 깨요. 그의 얼굴에는 다시 힘이 돌고 있었다.
나는 그때 다시금 확신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6가지 원칙은 단순한 생활 지침이 아니다. 그것은 환자들의 밤을 되찾아주는 열쇠였다. 나는 환자들에게 생활 습관 교정을 설명한 뒤 꼭 하나 더 알려준다. 그것은 가짜 야간요와 진짜 야간요를 구분하는 법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환자들은 밤마다 헛걸음을 하고 스스로를 더 괴롭힌다. 가짜 야간요란 무엇일까?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선생님, 저는 깨면 꼭 화장실에 갑니다. 안 가면 불안해서 다시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자세히 물어보면 실제로는 소변이 가득 차서 깬 게 아니라 단순히 잠이 먼저 깬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새벽 3시쯤 이유 없이 눈이 떠진다. 그 순간 화장실이 생각난다. 마침 방광에 소변이 조금 있으면 사람은 화장실 때문에 깼구나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먼저 잠이 깼고 그 뒤에 화장실을 간 것이다. 진짜 야간요는 다르다. 방광이 가득 차 고통스러울 만큼 마려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눈이 번쩍 떠지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꿈속에서도 화장실을 찾거나 일어나자마자 바로 가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다. 이것이 진짜 야간요다. 가짜 야간요를 줄이려면 참는 연습이 필요하다. 많은 환자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란다. 참으라고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나 진짜 야간요는 애초에 참을 수 없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짜 야간요는 조금만 마음을 달래면 충분히 참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참느냐다. 환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조급함이다. 다시 자야 해? 참아야 해라는 생각에 몸이 긴장하고 결국 더 깨어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알려준다. 괜찮습니다. 정말 급하면 몸이 다시 알려줄 겁니다. 조금만 누워서 호흡을 고르고 몸에 맡기세요. 이렇게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 다시 잠드는 경우가 많다. 나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많은 환자들의 깨는 횟수를 줄였다. 어떤 이는 매일 4번 깨던 것이 2번으로 줄었고 또 다른 이는 거의 매일 1번밖에 안 깨는 수준으로 호전되었다.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 하나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정화 환자도 그랬다. 그녀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깨면 무조건 화장실에 갑니다. 안 가면 불안해서요. 그러나 내가 가짜 야간요를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맞아요? 꼭 참을 수 없을 만큼 마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처럼 간 것 같아요. 그 후 그녀는 마음을 달래며 다시 놓는 연습을 했다. 2주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밤에 깨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환자 스스로 자기 몸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다.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는 고통의 절반은 사실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알게 되는 순간 환자들의 얼굴에는 새로운 안도감이 번진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덧붙인다. 이제부터는 깼을 때 먼저 스스로 물어보세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마려운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몸을 편히 두고 다시 누워보세요. 그 연습만으로도 밤은 훨씬 달라집니다.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의심한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뒤에는 이 단순한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변화를 보며 다시금 확신한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순간 환자의 밤은 절반 가까이 가벼워진다. 나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서 같은 말을 들었다. 선생님, 밤에만 안 일어나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은 대개 병실 침대에서 수술을 막 마친 환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이 입은 부상은 대체로 낙상이었다. 새벽에 화장실로 향하다가 문턱에 걸리거나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조명이 어두워 발을 잘못 디딘 것이 원인이었다. 7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기억난다. 평생 허리 한 번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온 분이었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 작은 의자 다리에 발이 걸려 그대로 넘어졌다.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결국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잘 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밤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결국 제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야간요는 단순히 잠을 깨우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낙상이라는 훨씬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 환자는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나 높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다. 다시 걷지 못하게 되고 누워 지내면서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김영수 어르신도 처음 내 진료실에 와서 말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소변보다도 넘어질까봐 더 무섭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었다. 방 안은 어둡고 다리는 무겁고 균형은 예전 같지 않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생활습관 교정을 알려줄 때 반드시 낙상 예방 방법도 함께 설명한다. 첫째, 침실과 화장실 사이에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어두운 밤에 불이 자동으로 켜지면 길을 훨씬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통로에 있는 장애물을 치운다. 의자, 발판, 작은 가구들은 넘어짐의 원인이 된다. 셋째, 욕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물기가 스며든 타일은 누구에게나 위험하다. 넷째, 특히 근육이 약한 어르신들은 침대 옆에 가니 소변기를 두는 것도 방법이다. 화장실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안전은 자존심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창피할까봐 간이 소변기를 두지 않는다면 그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안전을 위한 선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밤은 조금 더 평온해진다. 낙상 위험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환자들에게 큰 심리적 불안을 남긴다. 한 번 넘어져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두려움 속에서 일어난다. 두려움은 긴장을 부르고 긴장은 수면을 더 얕게 만든다. 결국 야간뇨는 더 심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는 그런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 번의 사고가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을 켜고 길을 치우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낙상 예방을 철저히 한 환자들은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한다. 센서 등이 켜지는 순간 마음이 놓이고 미끄럼 방지 매트 위를 걸으며 안도감을 느낀다. 그것은 단순히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편히 잘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나는 다시금 깨닫는다. 야간뇨를 다루는 일은 소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환자의 삶 전체를 지켜내는 일이다. 밤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낮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환자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한다.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다시 내 진료실을 찾은 날, 나는 그의 표정을 보며 이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전보다 눈빛이 맑았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4번은 기본이었는데 요즘은 한두 번 정도밖에 안 깹니다.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깰 때도 있어요. 그의 얼굴에 번지는 안도와 기쁨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작은 변화의 힘을 실감했다. 이정아 환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기를 내밀며 말했다. 처음엔 가짜 야간뇨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다시 누워서 마음을 편히 하려고 노력했더니 정말 절반은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 덕분에 낮에도 덜 졸고 손주랑 노는 게 훨씬 즐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말보다 더 큰 증거였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야간뇨는 결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어도 크게 호전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 많았다. 늙으면 다 그렇지라는 말 뒤에 숨어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결국 위험을 더 키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희망이다. 밤마다 깨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에서만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작은 생활의 선택 속에 숨어 있다. 저녁에 커피 한 잔을 끊는 것,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먹는 것, 저녁 7시 이후 물을 삼가는 것, 잠들기 전 다리를 올려두는 것, 방을 어둡게 하고 휴대폰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 편히 눕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새벽의 고통을 줄이고 아침의 미소를 되찾게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어떤 이는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고 또 어떤 이는 한 달이 지나야 결과를 본다. 그러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늘 말한다. 하루 이틀만 해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패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2주,
가능하다면 한 달은 지켜보셔야 합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한다. 그것은 내가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사실이다. 김영수 어르신이 보여준 밝은 눈빛, 이정아 환자가 손주와 함께 지은 환한 미소가 바로 그 증거다. 나는 이제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한다. 야간뇨는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말을 끝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한다. 환자들에게 희망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야간뇨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밤마다 깨는 고통은 아침의 피로, 낮의 졸음, 사고 위험, 그리고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약이나 수술 없이도 생활 습관만 바꾸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저녁 이후 카페인과 술을 끊고 음식을 싱겁게 먹고 저녁 7시 이후 물을 삼가며 잠들기 2시간 전 다리를 올리고 침실을 어둡게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는 6가지 방법만으로도 많은 환자들이 절반 이상 호전된다. 또한 가짜 야간뇨와 진짜 야간뇨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면 불필요한 각성을 줄일 수 있다. 낙상이라는 치명적 위험도 예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안전장치로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야간뇨는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관리하면 반드시 나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하루 이틀 만에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최소 2주 이상 실천하며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주어야 한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김영수 어르신의 눈빛, 이정아 환자의 미소는 그 증거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핵심은 하나다. 야간뇨는 결코 삶을 무너뜨리는 숙명이 아니며 오늘부터라도 누구나 다시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